자, 오늘 그 과학기술 좀 난이도 있는 거 4개를 쭉 할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예요. 우는 거야? 우는 거야? 과학기술 4개 연속으로 한다니까 슬퍼? 너희들이 과학기술 스트레스 받는 거 알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저번에 했었던 그 에이전트 지문 같은 거 있잖아. 사실은 그런 게 딱 약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 어렵더라도 보기하고 완전히 연동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야. 실제 현장에서는. 자, 볼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좀 나가볼게. 자, 지금 보면 지금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주된 화제로 넘어가기 전에 거의 대부분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그 전제라는 건 다시 말하면 본문에 바로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깔아놓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빨리 앉으세요. 자, 우리는 일상에서의 공간에 따라서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어서 방이나 화장실 같은 여러 공간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여기는 통짜였을 거야. 통짜였을 건데 지금 여기 원장님이 칸을 다 막아놓은 거지. 이렇게 그죠? 구분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자, 이때 벽이나 기둥은 벽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 지붕의 하중을 떠받친대. 그런데 비교적 좁은 기역으로 구분되는 생활 공간과 달리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쫙 펼쳐져 있잖아요. 펼쳐져 있고 뭐만 있어? 기둥만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실내 주차장이나 아니면 교각과 교각 사이는 너무 조밀한 구역으로 나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자동차나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벽이나 고각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자, 여기가 교각이지. 여기가 교각이고요. 그리고 이 교각하고 교각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있어야지 여기서 이제 배가 지나다닌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이라면 자동차가 지나다니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교각이 있으면 이 교각 사이에 이렇게 얹어놓은 요 상판 있지, 그지? 이게 보라고. 이게 보야. 자, 이해되죠? 자, 교각과 교각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얹어놓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보라고 하는데,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역할 나왔고, 하지만 얘가 너무 멀어지면 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보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자, 원래는 요렇게 그지?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고, 원래는 여기에 원래는 여기 요렇게 노란 것처럼 요렇게 직선으로 보가 있을 건데, 지금 위에 요렇게 하중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그치? 여러 가지 뭐 중력도 있고 무게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하중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가 요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기울어져. 그럼 여기 기울어지는 걸 처짐 현상이라고 그러고, 요 가운데가 가장 많이 기울어지겠지? 거기를 최대 처짐량을 가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다시 처짐 현상으로 올라가 볼게.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뭐 지나다닌다거나 뭔가 물건을 얹어 놓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얘가 무너지는 때가 올 수도 있겠지, 그지? 또는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 처짐량을 미리 계산해야 돼. 자, 그림과 같이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가 있다라고 해보면 기역 보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인 최대 처짐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요렇게 노란색으로 된 듯이 이게 직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처졌잖아. 그럼 가장 가운데 거기가 이제 최대 처짐량이 되는 거고, 최대 처짐량은 기둥 간 거리의 4제곱. 그럼 예를 들어서 2배가 늘어난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16배가 커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는 뭐 거의 별로 어려움 없이 왔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 자,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면서도 보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대.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보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최대 처집량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즉 결국은 이 최대 처집량을 요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데, 그래서 본론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콘크리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위에서 깔아놓고 지금 여기서 필자의 관심사는 콘크리트인데, 그럼 콘크리트는 어떤 재료라는 소리야? 하중을 받아도 많이 변형하지 않는 재료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를 변형률, 자, 변형이 일어나는 비율이지. 자, 그래서 보의 변형량과 원래 치수와의 비인, 자, 원래 치수로 나눠주면 이걸 이제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변했는지를 가지고 원래 치수로 나눠주면 변형된 비율이 나오겠지? 그래서 보가 외부로부터의 힘인 외력을 받으면, 자, 이제부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정보가 계속 나옵니다. 자,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외력을 받으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보라고 생각을 해봐. 얘가 보라면 여기서 이렇게 외력이 가해지겠지, 그지? 예를 들면 하중도 대표적인 외력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외력을 받으면 보의 내부에서는 그 외력에 저항하려는, 얘가 밀었기 때문에 얘가 같이 밀려는 반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외력이 생기면 당연히 뭐도 생겨? 내력이 생기면서 밖에서부터의 외력을 저항하려고 하는 그 힘이 생기게 되고, 자, 외력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내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내력은 반대작용이 되고 내력은 외력의 반대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외력을 제거하면 얘가 없으면 당연히 내력도 없어지겠지. 그래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은 외력이 증가하면 내력도 같이 증가해요. 그죠? 자, 얘가 증가하면 얘도 같이 증가하고, 증가하면 얘도 같이 증가하는데, 외부에서 엄청나게 큰 센 힘이 오게 되면 얘가 나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한계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외력을 버틸 수 있는 한계점. 그 한계점이 되면 얘는 부서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발생하는 내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재료마다 한계가 있대. 따라서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외력을 질탱할 수 없고 그때 이제 보가 파괴하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볼게. 자, 내력이라는 건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야. 자, 눌렀으니까 그 누른 거에 반작용으로 내력이 작용하는 거라서 내력의 크기와 외력의 크기는 동일하겠죠? 예를 들면 동일하고, 그리고 내력의 방향과 외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 그래야지 저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외력을 없애면 당연히 작용 반작용이니까 내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내력도 증가하지만 그 증가하는 고유의 한계치가, 즉 다시 말하면 외력을 버틸 수 있는 내력을 만들어내는 한계치가 재료마다 다르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으면 내력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가 파괴가 된다. 자, 여기까지 봤어. 자, 이때, 자, 계속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단면적이 다른 보들의 작용을 한다면 각각의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거다. 당연하지? 이때 하중이 커진다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단면적이 큰 애는 파괴되지 않지만 단면적이 작은 애는 파괴될 수가 있는 거야. 이는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지. 따라서 보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내력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단위 면적당 내력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내력을 좀 더 최대 한계치까지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력을 계산하는 수치가 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응력은 내력을 지칭하는 하나의 단위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내려가 볼게. 자, 그래서 콘크리트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크다. 자, 그 말은 다른 거에 비해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이니까 이게 응력이 되겠지. 그럼 콘크리트는 뭐가 큰 애야?
응력이 큰 애라는 소리야. 콘크리트는. 그죠? 자, 응력이 큰 애야.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뭐 내력이니 외력이니 이런 걸 이야기한 게 결국은 뭐까지 오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가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럼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정보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을 섞어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의 형상물로 만들 수가 있다. 자, 콘크리트의 특징 첫 번째, 응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구조물. 반죽해서 만드는 거, 찰흙 같은 거잖아. 다양한 구조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보로 많이 사용된다. 특히 콘크리트의 구조물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은 압축에 저항하는 힘이 크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압축. 압축은 어떤 힘이야? 밀어붙이는, 미는. 압축이라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크다. 얘를 잘 저항한다는 소리고, 따라서 압축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이건 결국 똑같은 말이잖아. 압축 응력이 크다. 그죠?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압축 응력이 크다라는 말이고, 하지만 물체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자, 두 번째, 자, 이게 인장이야. 그럼 인장은 뭐예요? 얘는 당기는 힘이지. 이건 응력이지, 그지? 자, 다시. 자, 물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이거 지금 압축 인력하고 인장 인력 구분 못하면 지금 이 지문은 끝납니다. 요거 약술용으로 출제하기 되게 좋은 중간 난이도의 지문입니다. 인장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인 인장 응력은, 자, 인장 응력도 있고 압축 응력도 있어. 그래서 콘크리트는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이 좋기 때문에 보로 많이 쓰이는데 압축 응력이 일단은 커. 근데 인장 응력은 압축 응력에 비해, 자, 분수 계산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확실히 작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례해서 작은 건데 9분의 1에서 13분의 1 정도니까 이게 압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장도 늘어나요. 9분의 1만큼 늘어나지만 압축이 1, 2, 3, 4 이렇게 정수배로 늘어나는 동안 얘는 분수로 늘어나는 거니까 더 크게 늘어날수록 같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인장이 늘어나는 정도는, 인장 응력이 늘어나는 정도는 압축 응력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 그래서 얘는 적긴 한데 이거는 뭐에 비해서? 압축 응력에 비해서. 자, 다시 말하면 외력이 가해지면 압축 응력도 늘어나고 인장 응력도 늘어나는 거야. 이게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늘어나지. 외력이 가해지면 내력이 늘어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외력이 가해지면 콘크리트는 압축 응력도 늘어나고 인장 응력도 늘어나는데, 그죠? 이 둘의 관계가 분수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는 크기로 볼 때는 얘가 높아진 것만큼 얘는 높아지지는 않는다. 높아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압축 응력이 높아진 만큼 인장 응력도 높아지긴 하는데 얘는 분수비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조금 늘어난다. 자, 다시. 그래서 지금 이걸 잘 보세요. 자, 인장 응력하고 압축 응력을 너희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까 압축은 뭐라고? 밀었지, 그지? 얘는 미는 거야. 근데 얘는 당기는 거지. 당기는 거야. 콘크리트는 뭐는 강하다? 얘는 강하다. 그럼 외력에 의해서 얘만 늘어나냐? 그럴 리는 없잖아. 내력이 같이 늘어나니까.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가 내력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외력이 생기면 압축 응력도 생기고 인장 응력도 같이 생기는데 압축 응력이 생기는 것만큼 인장 응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게 콘크리트의 한계네. 그러니까 인장 응력이 떨어진 만큼 여기에다가 뭔가 보강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너희들 콘크리트에다 뭘 넣는 거야? 너희들 그 철거할 때 이렇게 콘크리트 부시면 그 안에 이렇게 철근이 심어져 있잖아. 그 철근이 심어져 있는 이유가 중심 잘 잡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인장 응력을 보강하려고 넣은 거란 소리지. 철근을.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내려가 보자. 자, 따라서 콘크리트 볼을 만들 때는 철근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게 왜 그래? 얘를 보강하기 위해서 뭘 쓴다? 철근을 쓴다.
그래서 보에서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왜? 얘는 압축 응력이 강하다 그랬잖아.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 여기는 인장 응력이 압축 응력에 비해 적다 그랬잖아. 그래서 철근을 써서 콘크리트가 더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소리지. 자, 봐. 자, 얘들아, 이게 보야. 이게 보야, 지금. 이게 보야. 그럼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중이 작용을 하겠지? 위에서 압력이 누르겠지, 그지? 누르잖아. 그러면 누르는 거에 바로 맞닿아 있는 애는 압축하겠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면 지우개 생각해봐. 자, 지우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연하라고 써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요렇게 지우개를 요렇게 너들 구부릴 수 있지, 그지? 그럼 연하라고 쓴 글씨가 요렇게 오그라들지. 그게 압축된 거란 말이야. 그죠? 반면에 얘는 요렇게 압축되지만 얘는 이렇게 끌어당겨지지만 얘는 요렇게 벌려지지. 요쪽은 요렇게 올리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밀었기 때문에 미는 힘에 맞닿는 곳은 압축 응력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밀었으니까 얘가 요렇게 되니까 요쪽은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여기 다 아니야, 요 부분. 요 부분은 이렇게 늘어나겠지. 늘어나니까 여기는 뭐가 생겨? 인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부분에? 요 부분에 요렇게 뭘 넣으면 되겠어? 철근을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윗부분은 그냥 콘크리트를 더 단단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인장 응력을 보강하는 기술이 이 건축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야. 자, 콘크리트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인 응력이 좋아. 응력이 좋아. 근데 응력은 두 가지가 있어. 미는 힘을 견디는 압축 응력하고 당기는 힘을 견디는 인장 응력이 있는데 콘크리트는 압축 응력은 아주 월등한데 압축 응력에 비해 인장 응력이 떨어진다고. 없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인장 응력이 부족한 부분에는 뭘로? 철근으로 그 받쳐주는 힘을 보강한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얘 가지고 문제가 나오겠지. 요거 말고 문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기냐, 미냐, 당기냐, 땡기냐, 그죠? 당기냐, 미냐. 그거 가지고 문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1번으로 내려가 볼게. 자, 콘크리트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 쉽다. 그렇지. 2번. 외력은 내력과 반대 방향으로. 맞아. 하지만 내력을, 아니지. 외력이 있기 때문에 내력이 생기는 거니까 외력을 없애야 내력을 없애죠. 그죠? 아니, 밖에서는 계속 미는데, 야, 우리가 사라지자 하고 걔가 사라지면 그냥 뽀개지겠죠. 그죠? 2번 바로 틀렸지. 자, 2번으로 가볼게. 자, 지금 보면, 봐봐. 자, 지금 얘는 처짐량, 변형량, 변형률. 얘네들은, 자, 앞에 나온 기역, 니은, 디귿은 전부 결과잖아, 얘들아. 결과잖아. 그지? 그지? 다시 말하면, 외력이 들어와서 내력이 어느 정도 버틸까, 언제까지 버틸까의 어떤 내용들을 수치로 다 나타낸 거 아니야. 그런데 얘를 봐봐. 얘는 후지, 후. 반면에 얘는 뭡니까? 내력이 한계치하고 보의 강도는 얘는 저항하는 힘 아니야. 얘는 저항하고 난 후의 결과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얘들아, 앞에 거가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원인에 들어가면 답이 될 수가 없죠, 무조건. 이해가 되세요? 그죠? 얘가 얼마나 견뎌주냐니까. 다시 봐, 그러면. 처짐량이 클수록 보의 강도가, 뭔 개소리야. 보의 강도가 높냐 낮으냐에 따라서 처짐량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기역, 니은, 디귿이 원인에 들어갈 수는, 이게 인과잖아. 여기에 들어갈 수 없잖아, 일단. 생긴 걸 보세요. 그냥 봅시다, 그러면. 2번. 보의 처짐량이 작을수록 내력이, 아니잖아, 얘도. 안 되잖아. 원인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얘도 원인에 들어갈 수가 없지, 니은도. 그렇게 고르면 사실 답은 5번밖에 안 남아요. 그렇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력이 가해졌을 때 내력이 버틴 후의 결과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네들이 이게 1번하고 2번으로 본다면 1번이 2번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2번이 1번의 원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문제 풀 때도 그냥 다 대입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잘 보면 일단 관계가 될 거 안 될 것들이 미리 좀 어느 정도 선점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걸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5번 보면 내력의 한계치가 클수록 강도가 높아져. 맞지 이거는 그죠? 그죠? 한계치. 이건 힘이니까. 그래서 5번 답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일수록 차이는 커진다. 분수비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5번 봐봐. 그냥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면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모두 커지지만, 맞지? 강도를 높이면 압축도 커지고 인장도 커지지만 얘가 커진 만큼 얘도 커지지는 않는다. 압축 응력이 커지는 정도에 비해 인장 응력이 커지는 정도는 매우 작다. 왜? 분수비로 늘어나니까. 분수비. 늘어나긴 늘어나죠? 근데 분수비로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수치만 높아진다. 자, 지금 얘도 사실은 지금 요 4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 나올 거고 선생님이 볼 때는 여기서 어디가 인장이고 어디가 압축인지 그것만 찾는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보면. 지금 보면 봐봐. 일단은 이거 봐서 본문 봤는데 이거 모르겠다. 그럼 얘를 봐야지. 자, 플러스 부분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래. 플러스 부분은 당기는 거래.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은 양쪽에서 미는 이래. 그럼 플러스에서는 뭐가 생기는 거야? 압축 응력이 생기는 거고 마이너스에서는 인장 응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봐. 자, 여기서 밀었지? 밀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돼 있잖아. 얘가 압축이 되지. 지우개 요렇게 하면 요 부분 압축되잖아. 그지? 반면에 여기는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지? 여기는 인장. 그럼 얘가 눌러서 얘가 요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또 다시 요렇게 늘어나야 되겠지? 여기는 인장. 그럼 여기가 늘어나면 얘는 요렇게 되니까 얘는 또 좁혀지게 되잖아. 그럼 얘는 압축. 그죠? 그럼 다시 여기는 인장. 여기는 다시 압축이 되겠지. 그러면 인장 부분에 인장 부분에는 철근을 넣어서 보강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철근을 넣으면 되고 여기는 강도가 좋은 콘크리트를 써주면 되겠네. 그죠? 응? 아, 바뀌었어? 플러스 부분에서는 잡아당기는, 그러네. 플러스 부분에서는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잡아당기는 것과 요게 바뀌었다고? 맞네요. 자,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구분 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금 거꾸로 했네.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밀면 압축, 당기면 인장. 그죠? 콘크리트는 인장과 압축 응력이 둘 다 늘어나는데, 압축 응력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 인장 응력이 늘어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곳에 철근을 넣는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는 이제 바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이 새끼 오랜만이네. 앉아, 빨리. 자, 초임계 유추해 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거는 지금 봐봐. 이 과학기술 지문이 너희들만 선생님 지금 여러 군데 수업하잖아. 지금 다 뒤지려고 그래. 이번 주하고 저번 주부터 애들 다 뒤지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요것도 선생님이 포인트만, 얘도 지금 보면 포인트 요거만 선생님이 찝어줬잖아. 걔도 문제 포인트만 얘도 다시 찝어줄 테니까
요거는 있잖아. 오늘 그래프 보는 방법만 너희들이 조금, 그런 느낌이구나. 그것만 가지면 거의 끝납니다. 빨리 다운받아 보세요. 자, 출석 좀 부를게. 민혁이, 호영이, 도환이, 재준아, 은비, 동인아, 재훈이, 예재, 지민이, 연아, 지혜, 영준이. 오케이. 자, 다운받아 볼게. 여기 체크된 애들만 확인 좀 해줄래요? 자, 봐봐.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첫 번째가 자, 얘가 뭔지. 일단 얘가 뭔지. 두 번째는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분리공정인데 지금 이게 제목이잖아. 제목이 초임계 유체와 분리공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왜 연관되는지를 모르고 글을 보면 이게 이해될 리가 없는 거야, 당연히. 그럼 일단 초임계 유체가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초임계 유체의 특징이 뭔지. 그럼 당연히 이 특징을 가진 초임계 유체를 통해서 뭔가를 분리해낸다고. 뭔가를 분리해내는 거야.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볼게요. 자, 19세기 초에, 자, 흐름 잘 따라갑니다. 기체의 액화현상이라는 말은 기체였던 것을 액체로 바꾸는 걸 연구했대, 토마스 아저씨가. 그는 이산화탄소에 압력을 가하는 압축 실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자, 온도를 31도 이하, 즉 31도를 넘지 않게 만들고 거기서 압력을 높이니까 이산화탄소가 액화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온도 숫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특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압력을 높이니까 액화됐대.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31도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서 이런 압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압력의 정확한 수치도 알아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31도 이하에서잖아. 근데 31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액화되지 않더라. 자, 어떤 기체가 특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압력을 높이면 액화되는데 특정 온도보다 높게 되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액체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거기서 뭘 알았냐 하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알아낸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계 온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액체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끝온도. 그죠? 압력도 액체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끝압력. 그걸 이제 임계 온도하고 임계 압력이라고 하는데 임계라는 말이 임자가 어디에 임하다 우리 이런 말 있지, 그지? 무엇에 마주하다라는 말이고 경이 어떤 경계, 그러니까 경계선에 닿았다. 임계, 경계선에 닿았다. 그러니까 경계선의 온도고 경계선의 압력인데 어떤 경계야? 액체. 그죠? 액체로 유지될 수 있는 경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 액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마지막 온도가 31.06도로 변형이 되었고 이러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익혀서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을 유지하면 얘는 아직 기체가 되지도 않고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되는데 그걸 초임계 유체 상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는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그 중간 상태의 초임계. 자, 임계를 넘어섰을 때 만들어지는 유체라는 거야, 유체.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만들어지는 유체.
그죠? 얘를 우리가 초임계 유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초임계 유체를 대표적으로 뭘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어떤 기체마다 뭐가 다 다르겠어? 임계점이 전부 다르겠죠? 예를 들면 산소의 임계점은 이렇대.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초임계 유체 자체를 물어볼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일단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초임계 유체의 특징과 초임계 유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초임계 유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이 부분은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오겠지. 자, 봐. 여기서 이걸 지금 너희들이 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봐. 유체하고 액체하고는 달라요. 유체하고 액체, 그러니까 유체는 약간 기체하고 액체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고정된 형태 없이 흐르는 게 유체고요. 자, 용액이라는 건, 자, 어떤 용액이라는 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 이 균일을 얘들아, 이게 5대5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5대5가 아니야. 자, 이 균일하게 섞여 있다는 게 5대5가 딱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너희들,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 할 때 위에 소금 팍팍 치면 어디는 졸라 짜고 어디는 안 싱겁고 막 그렇잖아. 그게 균일하지 않은 거야. 여기서 균일하다라는 말은, 자, 봐. 어떤 애가 녹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앞에 보세요. 자, 손가락 있지? 자, 이게 다 분자야. 분자 5개 보이죠? 분자 5개 보이지, 그지? 그럼 우리가 소금물을 만들면, 소금 분자가 요 분자 사이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소금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게 분자 사이에 들어갈 틈이, 소금 결정이 물의 분자 사이에 들어갈 틈이 더 이상 없으면 소금이 녹겠어, 안 녹겠어? 안 녹지? 그러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야. 이해돼요? 처음에는 소금 넣고 막 돌리면 녹지? 그게 뭐야? 요 분자 사이로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얘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밑에 이렇게 가라앉지? 그게 가라앉아 있는 이유가 그거야. 그죠? 자, 그럼 봐봐. 용액은 아까 말했듯이 균일하게 분자 사이마다 다 쭉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인 거야. 5대5가 아닙니다. 그죠? 뭐, 물 5, 기름 5 섞은 거 그런 게 아니야. 자, 용매는 녹이는 애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용매는 녹이는 애야. 용매는 녹이는 애. 용질은 녹는 애야. 용질은 녹는 애. 자, 용해한다라는 말은 녹인다. 자, 얘는 녹이는 애. 얘는 녹는 애. 용해는 녹는이야, 녹는. 균일하게 섞인. 이렇게 녹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봐. 소금물을 만들어. 물이 용매지. 이거 이해가 돼야? 이거 이해할 것도 아니잖아. 그죠? 어휘의 뜻을 받아들이면 돼. 소금이 녹는 거니까 소금이 용질이지. 그죠? 그러면 물에 소금이 용해된 거지? 그죠? 물에 소금이 용해된 거지? 자, 그러면 설탕물은 용매가 물이고 용질이 설탕이고 용액이 설탕물이겠네. 자, 이거 되죠? 그럼 용해는 뭐야? 물이 설탕을 녹여서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 그죠? 자,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 봐. 지금 초임계 유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분리공정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걸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봐봐. 얘들 다시 앞에 보세요. 자, 분자 5개지? 자, 분자 5개지, 그지? 자, 이게 분자에 5개가 있어.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모여. 밀도가 높지? 그죠? 얘가 이렇게 흩어져. 밀도가 낮지? 얘들아, 밀도가 높을 때 더 잘 용해될까? 밀도가 낮을 때 더 잘 용해될까? 자, 용해된다라는 말은 용질의 분자가, 용매의 분자가 요게 사이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밀도가 높으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잖아. 그러면 잘 녹겠어, 안 녹겠어? 잘 안 녹지. 밀도가 높다라는 말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설탕이 요 사이에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 잘 녹는다는 소리가 되겠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액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밀도, 즉 분자 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초임계 유체는, 자, 집중해야 돼. 초임계 유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 오케이? 초임계 유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야? 용해도를 조절할 수 있다. 더 얼마나 더 잘 녹일 수 있냐를 조절할 수 있다는 소리네. 이해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초임계 유체 특징 다시 읽어볼게. 자, 이거 이해되셔야 돼. 용질에 녹는 애가 얼마나 잘 녹는지는 용매, 녹이는 애가 어떤 밀도를 가지고 있는지다. 되시죠, 이제? 녹는 애가 얼마나 잘 녹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녹이는 애, 용매의 밀도, 분자 간의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되시지,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밀도는 유체가 가지는 부피당 질량을 뜻하며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만약에 유체를 통해 녹인다면 유체의 밀도에 의해 좌우된다. 분자 간의 거리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초임계 상태에서의, 자 봐,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한다 라는 말은 이 유체의 분자 거리를 조절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밀도를 조절한다라는 거네. 그리고 분자 거리를 조절하고 밀도를 조절한다라는 말은 결국 용해도를 조절한다라는 말이네. 괜찮나요? 그죠? 용해도를 조절한다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서 액체와 달리 액체는 안 된다고.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용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초임계 유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이것까지 올라고 지금 그런 거야. 얘는 용해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용해도를 녹이는 얼마나 잘 녹이고 얼마나 못 녹이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초임계 유체가 이걸 조절할 수 있다고. 가령 초임계 유체로 널리 쓰이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임계온도 아래에서, 자, 임계온도 아래니까 아직 초임계 유체 아니잖아. 그죠? 압력을 55에서 200으로 증가시키면 밀도가 17%가 증가되는데 초임계 유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초임계 상태에서는 570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대. 그 말은 얘네들이 뭐 거의 이렇게 되는 거네.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 초임계 유체는 밀도를 조절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분자 간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용해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이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초임계 유체로 만든, 자, 이게 이산화탄소로 만든 초임계 유체. 자, 앞에 보세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어려운 거 하나씩 빼다 보면 씨발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너희들 시험장 갔을 때 딴 애들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야. 쉬운 거 똑같이 쉽고 어려운 거 똑같이 어려우면 지금 여기 아침부터 나와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쉬운 건 똑같이 쉬우면 되고 어려운 건 상대적으로 내가 잘 풀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변별력이 생기지. 그러려고 지금 아침에 나와 있는 거잖아. 이건 어려워서 안 되고 이건 어려워서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걔네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몇 달 동안 너희들 아침에 나랑 같이 나와서 하루 종일 공부한 이 의미가 없다고요. 자, 초임계 유체야. 여기에 A하고 B하고 C가 있어. A하고 B하고 C가 있어. 그럼 각각 다른 물질이지. 그럼 얘네들이 각각 녹는 점이나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이 초임계 유체는 뭘 조절할 수 있다고? 밀도를 조절할 수 있대. 그럼 얘의 밀도를 조절해서 밀도가 봐.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넓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A가 있고 여기는 B가 있고 여기는 C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밀도를 조절해서 용해도를 조절하면, 녹는 점을 조절하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A가 낑겨 있을 데가 없어. 그럼 A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결정으로.
더 밀도를 어떻게 증가시키거나 뭐 축소시켜. 그 다음에 B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초임계 유체의 밀도, 즉 분자 간의 거리, 즉 용해도를 조절해서 초임계 유체 안에 용액 안에 녹아있는 용질들을 빼내는 거야. 지금 그게 목적입니다. 이 글의 목적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계속. 자, 그래서 초임계 유체는 이렇게 밀도를 크게 조절할 수가 있더라. 계속. 자, 다시. 자, 용매는 녹이는 애. 물. 용질은 녹는 애. 설탕. 그래서 녹이는 걸 용해. 그리고 균일하게 섞여 있는 애를 용액. 그죠? 균일하게 섞여 있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만약에 초임계 유체라면 자, 여기에 A 물질 있어. 아, 이건 이건 용액이 아니잖아. 여기에 막 흩어져 있다고. A가 막 흩어져 있고 B가 막 흩어져 있고. 왜? 그 분자 사이에 다 낑겨 들어가 있으니까. 자, 계속. 지금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이 그래프만 지금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 보자. 이거 한번 했잖아. 자, 그림은 두 가지 성분 A하고 B가, 자, 봐. A하고 B가 어디에 초임계 유체에 녹아있대. 그죠? 자, 그럼 이게 지금 용액이야.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자, 이게 초임계 유체야. 여기에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지금 녹아있는 거야. 그 녹아있는 게 여기 A 있고 여기 B 있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 이거 용액이잖아. 뒤섞여 있다고, 분자 안에. 뒤섞여 있다고. 그래서 녹을 때 그 용해도를, 자, 용해도니까 얼마나 잘 녹이냐? 얼마나 잘 녹이는지를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가 이쪽이 용해도지, 그지? 그럼 올라가면 잘 녹는 거고, 일로 가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었어? 온도를 특정 온도로 고정시킨다 그랬으니까 지금 온도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온도로 인해서 이 표가 그려지는 거지. 자,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의 용해도는, 자, A 위에 거 봐봐. A의 용해도는, 자, 압력이 높아지면, 자, 이거 그래프 볼 줄 알죠? 압력이 높아지면, 자, 높아지지? 점선도 볼까? 점선도 높아지잖아. 압력이 높아지면 어떤 온도이든지 A의 용해도는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 T2에서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크다라는 말은 압력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더 크다라는 소리야. 자, T1이, 자, 얘 T2가 높은 온도지, 그지? 얘가 낮은 온도고, 얘가 높은 온도. 그럼 다시 말하면, A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A는 높은 온도는 더 기울기가 있으니까, 어때? 압력에 따라서 용해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지? 반면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거의 누워있잖아. 그러니까 압력이 많이 올라가도 용해도는 높아지긴 높아지지만 조금씩 높아진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 높은 온도인 T2, 실선이 압력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라는 말은 압력에 따라서 용해도가 더 잘 바뀐다. 더 많이 바뀐다. 결과적으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우리가 역전점. 자, A 용질의 온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그래프가 역전하는 지점이 있어. 그게 역전점이야. 자,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그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 B의 경우 초임계 유체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은 A와 유사하지만 역전점은 더 낮은 곳에서 일어나지, 그지? B 같은 경우는 더 역전점이 더 왼쪽에 있잖아. 자, 얘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이 정도에서 보자. 자, 그래서 초임계 유체에, 자, 일단 읽고 그래프로 다시 갈게. A하고 B가 용해되어 있다고 해보자.
이때 초임계 유체의 압력을 그림이 나타낸 두 성분의 역차. 다시 이때 초임계 유체의 압력을 자 얘의 압력이지 얘의 압력을 두 성분의 역전점이니까 자 여기가 역전점이지 여기가 역전점이지 그럼 초임계 유체 압력을 딱 요 정도 압력 요 정도 값으로 유지 고정하는 거야. 유지시켜 놓고 온도를 T1에서 T2로 낮추면 자 B 먼저 봐봐. T1에서 T2에서 T1으로 먼저 낮췄다고. 낮추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이게 밑으로 떨어지지. 여기에서 이 값이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지. 그 말은 뭐가 떨어졌다라는 소리야? 용해도가 떨어졌다라는 소리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B는 석출되는 거야. 용해도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잘 안 녹는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녹아있던 게 튀어나온다고. 반면에 봐 그럼 얘도 위에 있는 애도 T2에서 T1으로 내려왔지 그지? 그럼 얘는 오히려 어떻게 돼? A는 용해도가 증가하네 오히려. 온도를 낮추면. 그러니까 얘는 더 잘 녹겠지. 더 잘 녹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만? B만 뛰어나오는 거야. 그래프만 볼 수 있으면 돼. 그냥. 그죠? 순수하고. 그래서 B를 먼저 석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A로 가는 거야. 자, 일단 요거 됐어요. 일단 요거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 봤으니까 밑에 그래프로 다시 가볼게. 자, 여기로 가보자. 자, 지금 초임계 유체에 A 물질하고 B 물질이 용액으로 섞여 있어. 자, 초임계 유체의 성분 A와 B가 모두 녹아 있어. 압력을 A하고 B 사이의 역점점 사이로 고정하고 온도를 조절하면 얘를 분리할 수가 있대. 자, 준비. 초임계 유체 상태를 준비하고 여기다 A하고 B를 용해시켜. 그리고 압력을 자, 여기 역전점 두 개 역전점 사이의 압력을 이 압력으로 유지하는 거야. 유지한 다음에 온도를 T2에서 자 앞에 봐. 온도를 자 1단계 온도를 T2에서 T1으로 1단계 온도를 T2에서 T1으로 그러면 실선에서 점선이니까 얘는 이게 이만큼 떨어지잖아. 이만큼 떨어졌지. 그러니까 얘는 용해도는 떨어진 거야. 용해도가 떨어지면 덜 잘 녹지. 그러니까 1번의 결과 B가 석출돼.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다시 T1에서 T2로 높여. 근데 이미 얘는 고려한 사항이 아니야. 왜? 이미 얘는 석출이 됐잖아. 그럼 얘만 보면 돼. 그럼 두 번째는 얘를 다시 올렸지. 그러면 점선에서 실선으로 가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돼? 내려온다고. 그죠? 그럼 얘가 내려오면 이만큼 용해도가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결론은 A가 석출되는 거네. 이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만. 오케이? 지금 이 그래프만 기억할 수 있으시면 돼. 이 그래프만.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다시 보자. 자, 그래서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추면 B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는 반면 A에 대한 용해도는 증가해서 초임계 유체에 용해되어 있던 B가 먼저 석출되고 A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유체의 온도를 다시 증가시키면 A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여 A가 석출되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초임계 유체에 녹아있는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다 분리한다라는 거야. 이와 같이 자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켜서 용해도를 조절하면 뭐가 가능하다?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요거네. 압력과 온도를 조절하면 뭐가 조절이 돼? 용해도가 조절이 되지? 용해도가 조절이 되면 섞여 있던 혼합물이 하나씩 분리가 된다.
그죠? 이게 공정이야. 만들어내는 과정. 자, 일반적인 액체 용매는 초임계 유체와 같이 넓은 범위에서 용매의 밀도를 조절하는 데 제한적이고, 이러한 이유로 기존 특정 물질을 분리하는 일반적인 액체 공정에서 액체 용매를 대체하는 게 초임계 유체다. 그만큼 이제 밀도를 더 크게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봐봐.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초임계 유체 안에 A하고 B를 용해시킨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용매가 되는 거고, 얘는 용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용액이 되어 있는 거야, 현재. 이건 괜찮으시죠? 얘가 용액이 된 거지, 그지? 이 과정이 용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 녹아있는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A하고 B를 용액 밖으로 분리하고 싶은 거야. 이게 분리공정이라고. 그래서 얘를 일단 어떻게 하냐. 이 그래프 안에서 자, 첫 번째 역전점하고 자, 앞에 보세요. 두 번째 역전점 사이의 압력을 고정하고 이 값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고정 또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T1에서 T2에서 T1으로 온도를 낮춘다고. 그죠? 그럼 얘는 이만큼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용해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서 요만큼. 용해도가 떨어져. 그럼 그 사이에 얘도 이렇게 낮췄으니까, 그죠? 낮췄으니까 얘는 점선에서 실로 가야 되니까 얘는 요만큼. 오히려 첫 번째 온도를 낮추면 얘는 A는 용해도가 올라가니까 더 잘 녹아 있는 상태가 되고 얘는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1의 결과로 A가 석출된다. 그러면 A가 석출되니까 얘는 지금 없는 거니까 B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높이면, 그죠?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 실선에서 점선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얘는 용해도가 다시 높아진다. 용해도가 떨어진다. 거꾸로 갔네. 실선의 점선이니까 용해도가 얘는 다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A가 다시 튀어나오게 된다는 소리지. 그 순서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거야. 그래프만 볼 수 있으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서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적절한 거. 자, 지금 보면 초임계 유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 특징을 위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데, 초임계 유체의 특징은 뭡니까? 용해도를 조절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분자 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여기에서 온도와 압력만 조절하면 분리하는 게 가능해진다. 요거잖아. 자, 2번.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산소의 임계온도. 이건 본문에 나와 있는 숫자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2번. 초임계 상태의 물질은 고체와 기체의 중간이 아니라 액체와 기체의 중간이겠지. 3번. 용매의 밀도를 변화시키면, 녹이는 애의 밀도를 변화시키면 얼마나 잘 녹이는지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 맞지? 맞죠? 그 다음 추론한 거. 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 봐봐. 얘는 원래 지금 여기에 이 노란 줄이 없는 걸 선생님이 노란 줄을 근 거라고, 너희들 하기 쉽게 편하게 만들라고. 자, 봐봐. 얘 봐봐. 읽어봐. 어떤 식물 뿌리에
함유된 성분 P와 Q를 초임계 유체에 용해한 후에 분리하고자 한대. 자, 어떤 식물 뿌리가 있는데 여기에 P하고 Q라는 성분이 있대. 얘를 여기서 P를 뽑을 수가 없는 거야. Q를 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에 용해시킨 거야. 용해시킨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요거네. 얘가 P하고 Q네. 그래서 용액이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에 뭘 원하는 거야? P만 뽑아내고 Q만 뽑아내고 요걸 지금 원하는 거야. 자, 어떤 식물이 뿌리에 함유된 P와 Q를 초임계 유체에 용해했어. 녹였어. 그리고 P하고 Q를 분리하고자 해. 개별 성분 P와 Q에 대한 온도 T1과 T2, T2가 온도가 더 높답니다. 압력에 따른 초임계 유체에서의 용해도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아. 그래서 두 역전점 사이의 압력에서 요 압력에서 자, 첫 번째 뭐 했어? 첫 번째 T1에서 T2로 온도를 높였지. T1에서 T2로 높였어. 그죠? 그러면 점선에서 실선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용해도가 떨어지겠지. 그럼 1번의 결과로 Q가 석출되겠지. 반면에 얘는 점선에서 실선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용해도가 높아졌지. 그러니까 오히려 P는 더 잘 녹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다시. 그래서 T1에서 T2로 올리면 P의 용해도는 오히려 증가하지. 그래서 걔는 용액 속에 남아있고 Q의 용해도는 떨어지지. 따라서 용해되어 있던 성분 Q가 먼저 석출이 되지.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지문 나오면 그냥 이대로 나올 거예요. 그냥 이런 방식에서 그대로 나올 거라고. 그리고 온도를 다시 T1으로 낮추면 그럼 이제 얘는 석출된 상태니까 온도를 다시 T1으로 낮췄지. 그지? 그럼 실선에서 점선하냐? 그럼 이렇게 되지. 용해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온도를 낮췄잖아. 그럼 거기서 뭐가? P가 석출이 된다고. 오케이? 그대로 나올 거야. 이거 나오면 그대로 내가 장담합니다. 거의 뭐 똑같네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5분만 쉬었다 갈게. 요거 우리 그 전에 했었던 그 보어의 원자 모형 있지? 거기서 너희들이 그 사실 에너지 준위에 대한 거는 솔직히 엄밀하게 말하면 뭐 나도 이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던져진 것만 갖고 문제를 푸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일단 볼게. 자, 숫자 보지 마세요. 자, 숫자 보지 말고 그냥 어떤 식으로 되는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 자, 렌트겐에 의해 발견된 X선은 이런 범위의 파장을 가는데, 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위의 파장을 갔는데 가시광선의 파장이,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광선이죠. 그 파장이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자,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냥 X선은 짧은 파장을 갖는다. 자, 그 정도. X선은 짧은 파장을 갖는다. 그리고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더 큰 에너지니까 X선은 짧은 파장이고 큰 에너지다. 그냥 그 정도만. 그래서 물체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대. 아,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물체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투과도 가능하대. 그래서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뼈라든가 이런 게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X선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을 관통하면서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건가 봐. 자, 지금 일단은 그 얘기 나왔고요. 요건 참고하라고 넣은 건데 그냥 뭐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할 필요 없다. 그냥 숫자는 몰라도 돼. X선은 파장이 짧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침투가 쉽거나 투과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 X선은 어떻게 발생을 시킬까? 자, 첫 번째. 자, X선의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X선을 자, 어떻게 발생하냐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 두 문단으로 쭉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가볼게. 자, 진공 내에 설치된, 자, 요거야, 요거. 자, 요거. 자, 여기가 진공이래. 여기에 설치된, 자, 양극하고 음극이 있지. 그 사이에 고전압을 가하면 음극 부분에 있었던, 자, 여기가 금속 필라멘트래. 금속 필라멘트가 전기를 받으면 얘가 가열된대. 얘가 가열되면서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전자 새끼가 튀어나온대. 자, 이게 뭐냐면 열 전자가 방출되는 건데 이 현상으로 이 금속 필라멘트에 있었던 전자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 지금 걸려있잖아.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얘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얘가 지금 움직이니까 얘는 뭘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요 표적이 되는 어떤 금속, 요 표적이 되는 금속은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나중에 다시 나올 거야. 요 표적이 되는 금속에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와서 빡 부딪혀서 거기서 이제 뭐가 요렇게 X선이 나오는, 이게 X선이 지금 발생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음극에서 양극 쪽으로 가속이 되고 얘는 운동 에너지를 유지한 채 금속 표적을 때리면 여기서 엑스레이가 방출이 되는데 하지만 가속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부딪혀서 얘랑 부딪히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을 하겠지. 그래서 금속 에너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냉각시켜야 된다. 요 정도까지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X선이 발생하는 얘기에 대한 게 나왔고요. 그리고 방출된 X선에 대해 가로축의 파장, 세로축의 세기. 자, 지금 이거는 책에는 없는 거야. 가로축의 파장, 세로축의 세기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연속적으로 이어진 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연속적으로 이어진 선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X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X선 스펙트럼에는 바늘 모양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두 봉우리. 자,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하나, 두 개, 1번, 2번. 요 두 개의 봉우리가 각각 K알파하고 베타로 부른대. 그래서 금속의 한 종류인, 예를 들면 몰리브덴 같은 경우 0.05에서, 자, 숫자 상관없다. 사이에서 X선이 방출이 되고, 그리고 K알파와 베타는 각각 이렇답니다. 이렇게 알파와 베타와 같은 특성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 그래서 특성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바늘 모양으로 뾰족하게 두 개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게 알파인지 베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금속의 원자에 속박된 전자, 여기서 금속은 표적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전자가 나왔지? 전자가 나와서 빡 쳤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금속도 원자가 있고 그 원자 주변을 도는 전자가 있을 거라고. 지금 얘 얘기하는 거야. 표적의 금속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금속이 아니라 표적의 금속 얘기하는 거야. 속박된 전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안정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우리 저번에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을 보면, 자, 여기 원자가 있고 이 원자의 주변을 전자가 돌잖아. 전자가 도는데 이게 원자부터 이게 쭉 이게 에너지의 크기 거리라고 본다면 이 전자는 어떤 이 재료가 뭔지에 따라서 원자하고 전자 사이의 거리가 다 정해져 있대. 그리고 이 전자가 있어야 하는 여기를 우리가 이 전자의 에너지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이 다르니까 여기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고 여기엔 전자가 있고 여긴 전자가 있을 수 없지. 그럼 만약에 전자가 두 개 딸린 원자라면 여기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고 여긴 없고 여긴 있지, 그지? 요거 값 이게 에너지 준이라고. 이게 에너지 값이라고.
그래서 이게 불연속적이다라는 게 전자가 여기에 어느 부분에 아무데로 막 자기 맘대로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는 위치, 준위에서만 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자가 불연속적이다. 이게 쭉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있고 여기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 우리 저번에 스펙트럼 찍었을 때 이게 어떻게 나왔어? 여기가 원자 핵이라면 이렇게 두 개만 나오잖아. 그죠?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소리야. 그게 불연속적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다시 금속의 원자에 속박된 전자는 표적 금속의 원자에 속박된 전자는 그림 KLMN과 같이 자 이렇게 불연속적이야.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고 이 값에는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는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없고 있을 수 없고 여기는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불연속적이라고. 쭉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그렇게 있는 게 불연속적이라고. 그래서 K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자 이거는 표적 금속의 전자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가속된 전자는 얘는 필라멘트의 금속에서 나온 전자라고. 얘가 여기서 나온 전자고 얘는 여기에 있던 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와서 가속도 운동하면서 에너지가 생기면서 빡 가서 여기를 빡 치겠지. 칠 때 이 금속이 가진 원자와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전자가 와서 얘를 친다고. 얘를 치면 우리 컬링하는 것처럼 컬링하면 여기 있는 애가 빡 치면 이쪽으로 쭉 가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애가 요 밑으로 떨어진다고.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전자가 이동을 할 때 봐봐. 자 앞에 보세요. 이거 좀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어떤 느낌인지만 봐봐. 얘가 전자가 여기 있다라는 말은 지금 에너지가 높은 상태잖아. 그지? 또 전자가 여기 있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나온 전자가 얘를 빡 쳐서 얘가 요 밑으로 떨어졌대.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값의 차이가 있잖아. 에너지 준위가 다르잖아. 그러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왔다는 소리네. 얘가 여기서 여기로 왔다는 소리는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왔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 에너지가 이만큼 에너지가 이렇게 10개가 있다가 갑자기 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에너지가 10개가 있는데 에너지가 5개가 됐다는 말은 이 나머지 5개가 어떤 식으로 외부로 방출되는 거야. 뭐 빛일 수도 있고 열일 수도 있고 뭘로 방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해야지 에너지 값이 작아지겠지.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엑스레이인가 보네. 그러면 X선인가 보네. X선으로 방출되는 건가 보네. 자, 가속된 전자에 부딪혀 튕겨나가면 L이나 M과 같이 더 높은 준위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낮은 에너지 준위인 K로 떨어지게 되고 그 차이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의 에너지.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에너지는 방출이 돼야 되겠지? 얘가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방출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KLMN과 같은 전자의 에너지 준위의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표적 물질로 쓰인 금속의 종류에 따라 L에 있던 전자가 K로 떨어지면 방출되는 K가 각각 고유한 값을 갖는다. 요 값이 고유의 값을 갖는다는 소리네. 그러면 이 고유의 값이 뭔지를 알면 이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X선을 발생을 시켰을 때 그 X선에서 나오는 파장, 그죠? 그 파장을 조사하면 표적이 되었었던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금속을 갖다가 막 분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을 통하면 그 금속이 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X선을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죠? 그리고 그 발생한 X선을 통해서 그 재료가 뭔지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X선의 발생 방법은
필라멘트 금속에서 나온 전자가 얘 있지, 얘. 얘가 표적 금속이야. 표적 금속에 부딪혔을 때 여기서 특정 파장이 나온다고. 요 파장을 분석해 보면 아, 얘는 아연이구나. 아, 얘는 구리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제가 사실은 X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제가 뭐야? X선을 가지고 재료를 어떻게 분석하냐. 그 재료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지. 다시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조금 더 헷갈릴 겁니다. 자, 큰 틀에서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자, 전자기 필터를 이용하면, 자, 그러면 다시 봐봐. 필라멘트에서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나온다며, 열전자가. 그래서 얘를 표적이 되는 금속에 쏴주면 여기서 이렇게 뭐가 X선이 나오고, 그리고 요 X선은 특정한 파장을 갖는다고 그랬었지? 이 파장을 분석하면 얘가 뭔지 알 수 있게 된다. 지금 그거야. 그치? 요렇게 하면 쉽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 전자기파 필터라고 그랬었지. 그지? 얘를 필터에 넣는 거야. 얘를 전자기파 필터에 넣는 거야. 얘를 전자기파 필터에 넣으면 당연히 뭘 알기 위해서? 파장이 어떤 파장인지를 알기 위해서 얘를 필터를 통과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전자기파 필터를 이용하면 발생된 X선으로부터 특정 파장을 갖는 단파장의 X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단파장을 이용하면 금속의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금속은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갖는데, 그 결정은 얘들아, 그 결정은 원자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데, 각 층은 X선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대. 그래서 얘한테 요렇게 여기서 나온 단파장의 X선을 쓰는 거지. 자, 거울과 같은 역할에 따라서 금속의 표면에 특정 각도로 입사된 X선은, 표면에서, 자, X선을 쐈지. X선을 쏘면 일부는 이렇게 반사된다고. 일부는 반사되고 나머지는 표면 아래층에 반사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잖아. 그죠?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표면 아래층으로 내려간대. 자, 표면 아래층으로 내려간대, 일부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두 개의 X선이잖아. 그러면 이게 1번, 이게 2번이면 이 1번하고 2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대.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내는 게 첫 번째가 상쇄와 보강인데, 그냥 말만 볼 때 보강이라는 말은 이 두 개가 만나서 어라 하면서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지는 게 있고, 이 두 개가 만나서 우와 하면서 이게 커지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보강 간섭이고, 없어지는 건 상쇄 간섭이지. 자, X선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마루와 골을 갖는 사인 모양의 함수야. 그러면 얘는 요 맨 위에가 마루가 되고 맨 밑에가 골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아래층에서 반사되어 온 X선의 마루와 골이 표면에서 반사된 X선의 마루와 골과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똑같다면 반사된 X선은 보강 간섭이,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더 세지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표면을 투과하여 아래의 원자층에 의해 반사되어 나오는
X선의 경로와 바로 표면에 반사된 X선의 경로차가 마루와 마루의 거리인 파장의 정수배일 때, 일치한다라는 말은 정수배라는 소리지, 그치? 같거나 두 배이거나 그럴 때 보강 간섭이 최대로 일어난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각 층이 있잖아. 자, X선을 쏘면, 자, 이게 각각 층이야. 원자 층이야, 그지? 층층이 쌓여져 있잖아. 자, 그러면 쏘면 어떤 애는 첫 번째 층의 원자 층의 표면에 바로 반사가 되고, 어떤 거는 얘를 투과해서 그 다음 층에 반사를 한대.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봐봐. 또 여기까지 람다가 파장이지, 라마다가. 그 다음에 세타가 각이잖아, 그지? 자, 지금 보면 이 각도 똑같고 파장도 똑같지? 그럼 얘는 위상차가 없는 거지? 위상차가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장의 마루의 높이의 두 개니까 정수배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보강 간섭이 돼서, 자, 요만했던 애가 지금 어떻게 됐어? 두 배가 됐지. 그죠? 더 세졌다라는 소리야, 지금. 세졌다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문제 풀어볼까, 그러면? 맨 위층과 그 아래층에 조사되는 X선의 파장은 서로 다르게. 아니, 왜 달라? 반사하는 건데. 그 그림도 봐도 똑같잖아.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의한 파장을 보니 상쇄간섭이면은 지금 위상차가 달라서 얘네들이 뭔가 부딪히거나 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애가 이렇게 만나서 더 커진 거니까 입사 전에 두 배가 되지. 입사 전에 두 배가 됐잖아. 보강 간섭이겠지. X선이 맨 위층과 그 아래층을 진행한 경로의 차가 세타의 5배. 어쨌든 뭐 세타의 5배니까 어쨌든 정수배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네.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안 되고 디귿만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요거 보고 다시 올라가 보자. 자, 다시 읽어볼게, 위에 거. 자, 다시 읽어볼게. 자, 전자기파 필터를 이용하면 X선으로부터 특정 파장을 얻는 단파장의 X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파장을 이용하면 금속의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죠. 금속은 결정 구조를 갖는데, 결정은 원자가 층층이 규칙적으로 쌓여있는 구조이고, 각 층은 X선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각 층은 X선을 반사하는 거울. 따라서 금속의 표면에 특정 각도로 입사된 X선은 표면에서 일부는 바로 반사되고 일부는 표면 아래층, 층이니까 얘는 얘한테 반사되는 거네. 얘한테 반사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고작용으로 보강과 상쇄가 일어나는데 보강은 파동이 같은 이상. 그래서 진폭이 커지는 거고 상쇄간섭은 파동이 반대 이상. 진폭이 작아지는 거야. X선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를 갖고 아래층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X선의 마루와 골이 표면에서 반사된 X선의 마루와 골과 일치해서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강간섭. 즉 표면을 투과하여 아래층에 위에 반사되어 나오는 X선의 경로와 바로 표면에서 반사되는 경로차가 마루와 마루의 거리인 파장의 정수배일 때는 보강간섭. 금속 원자는 종류에 따라 원자의 크기가 다르므로 층 간의 거리 또한 다르고 따라서 입사하는 X선의 파장이 고정되면 최대의 보강이 일어나는 입사각은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 금속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어떤 미지의 금속이 뭔지.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그 나왔었던 보어의 원자 구조 모형보다는 조금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지금 뭐 사실 우리가 뭐 전자가 뭐고 원자가 뭐고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 상황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필터에서 쐈지. 쏴서 열전자가 나와서 여기에 있는 금속 표면에 있는 원자하고 전자가 있으면 얘가 얘하고 부딪혀서, 그죠? 여기서 뭐가 에너지 준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에너지 준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거기서 에너지가 특정 에너지가 방출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에너지가 작아진 거니까. 그게 X선으로 나오는 건데 이 나오는 X선에 얘를 필터에 넣어서 여기서 나온 X선의 파장을 분석해 보면 얘가 어떤 금속인지 알게 된다. 지금 이 얘기야. 요 흐름만 좀 아시면 됩니다. 흐름만. 그리고 여기 아까 나왔듯이 입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장을 볼 때 이 파장이 정수배여야 되고 위상차가 없다. 자, 위상차가 없다라는 말은 그냥 일치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요거 다시. 자, 필라멘트에 전압을 넣으면 열전자가 방출되고 방출된 열전자가 표적금속의 원자에 있는 전자를 때리면 이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바뀌면서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는 말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된 거니까 그만큼 낮은 에너지로 간 그 에너지 차가 X선으로 방출이 되는 거고 이 방출된 X선을 보면 이 금속은 원자층이 있기 때문에 그 각 층에서 나오는 반사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애들의 파장을 살펴보면 그 파장이 정수배이거나 위상차가 없다라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거잖아요. 그죠? 흐름 쭉 보면. 오케이. 요거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단순화시킨 거. 자, 오케이. 지금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선생님이 쭉 봤는데 이게 전부 다 그냥 일치 문제야. 전부 일치 문제입니다. 이거 뭐 추론이 없어요. 뭐 3번도 추론이라고 하는데 뭐 이걸 어떻게 추론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전부 다 일치 문제입니다. 그냥 쭉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 자, 추궁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했던 거 4개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테스트하면서 과제 점검을 좀 할게요. 한 명씩. 자, 이 에디슨 지문이 문제 내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시된 자료가 좋지가 않아. 자료가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전부 말이래. 글로 묘사 과정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계속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추궁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박히면 그냥 얘는 끝납니다. 그럼 얘는 그냥 끝나요.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봐봐. 자, 추궁기는 87년에 에디슨이 중계 전신기를 발견을 했대요. 근데 전신을 받고 그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전송하는 이 발명품의 핵심 부품은 전신 부호를 기록하기 위해 종이에 밀랍을 먹여서 만든 회전 원반이래. 이 원반이 회전하면 철필이 전기 신호에 따라 밀랍 포면에 홈을 만들었고 그것을 돌리면 다시 홈이 돌기를 만들고, 자, 이 말이 종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밀랍을 씌워. 밀랍이 약간 그 밀가루 반죽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밀랍을 씌워.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철필이 있다고 치자. 철필이 있으면 자, 여기서 뿅뿅뿅뿅뿅뿅뿅 해서 전기 신호가 와서 따다따따따따 이런 게 온단 말이야. 그런 게 오면 그 전기 신호에 따라서 얘를 팍팍팍 찍는 거야. 밀가루처럼 반질반질하고 약간 어떻게 그 멜랑말랑하니까, 그죠? 얘를 찍어. 그럼 얘가 여기 요렇게 어디에는 뭐 요렇게 지금 뭐가 생겼어? 홈이 생겼지? 그럼 홈이 생긴 애를 요렇게 뒤집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홈이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돌기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얘가 철필이 있다라면 이게 철필이 가다가 띠옥, 띡, 띠딕, 띡, 띡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 철필이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게 된다. 에디슨은 이 장치에서 힌트를 얻어서 원통의 표면에 소리를 저장하고 소리를 재생하는, 자, 이게 핵심이야. 축음기 핵심입니다. 소리를 저장하고 저장된 소리를 다시 재생하는 거.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전기 전자적인 장치는 한 개도 없어요. 이 전부 기계적 장치입니다. 전기 전자 장치가 하나도 없어. 전부 기계적 장치야.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원시적으로 과학적입니다. 자, 볼게. 이게 그림이 잘 와닿지가 않는다고. 지금 우리 책에 보면 딱 요거 하나 던져줬거든요. 자, 수화장치, 기록장치, 재생장치가 있대. 수화장치가 뭐냐 하면, 수화장치가 얘들아, 너를, 지금은 다 핸드폰 쓰니까 집전화 없잖아. 선생님 집에도 집전화 없은 지 몇십 년 됐는데, 그럼 집전화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전화기, 이거 알지? 이게 받는 거. 이걸 우리가 수화기라고 그러거든. 수화가 뭐냐면, 이게 수화가 아니라, 말이 들어가는 게 수화야. 말을 받아주는 게 수화장치. 그러니까 얘는 입력이지. 얘는 기록이고, 그러니까 얘는 재생이잖아. 그림은 이 축음기의 수화장치와 기록장치를 보여주는데, 수화장치는 짧은 관으로 한쪽 끝은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고, 다른 쪽 끝은 얇은 금속판으로 덮여서 소리가 관으로 들어오면 금속판이 진동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로 소리가 들어간다고. 소리는 파동이니까, 파동이자 파장이니까 소리도 진동이지. 이거 이해되죠? 소리는 진동이지. 그래서 우퍼 같은 거 막 크게 틀어놓으면 벙벙 느껴지잖아. 파동이 느껴지잖아. 진동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얘를 얇은 막으로 만들어. 그럼 아주 얇은 막이니까 진동에 더 미세하게 잘 움직이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철필을 달아. 철필을 달고 이 원통을 돌리는 거야, 얘를. 이렇게 돌려. 얘를 돌리면 얘가 진동에 따라서 앞으로 갔다 다시 뒤로 갔다 하겠지. 그러면서 얘가 앞으로 오면 여기에 찍히는 거야. 얘는 계속 도는 거야. 얘가 돌면 여기에 하면은 뭐 따다다다다다 뭐 이런 식으로 찍힌다고 이게 돌아가면서. 지금 그 장치야. 그리고 이 금속판의 중앙에는 강철핀이 바깥쪽으로 부착돼 있어서 금속판이 진동하면 얘가 함께 진동하면서 여기에 뭔가를 기록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야. 자, 올라가 볼게. 자, 기록 장치를 구성하는 원통은 노쇠로 만드는데, 자, 여기 원통 있죠, 요게 노쇠래. 얘를 노쇠로 만들고, 원통의 둥근 옆면에는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V자 모양의 홈이 나선이야, 나선.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너희 교재 보면 여기 이렇게 뭐가 이게 있는 거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를 정면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다고. V자 홈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홈이 실제로는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됐겠지, 그지? 이게 계속 돈다고, 여기를. 나선 모양이니까. 그리고 원통의 중앙을 관통하는, 자, 여기 회전축이야. 회전축은 수평으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지탱을 해주고, 베어링이. 그리고 원통의 V자 홈에는 수화장치의 강철핀의 끝이 근접해 있다. 지금 봐봐. 원통의 V자 홈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나왔었던 자 뭡니까? 강철핀 있지? 강철핀의 길이야, 얘가 길. 강철핀의 길이라고, 로드. 그죠? 그러면 봐봐. 앞에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핀이 있다라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만약에 맞닿아 있다면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길을 따라서 얘는 계속 갈 거고 얘가 돌면서 얘는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지.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그 V홈을 따라서 철필이 가는 건데 가다가 V홈을 따라서 철필이 가다가 소리가 들어오면 얘가 팍팍 찍는 거야.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길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가만히 있고 얘를 돌리면 얘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소리가 들어오면 팍 찍는다고. 자, 그리고 회전축이 회전하면서 축 방향으로 이쪽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다. 회전축의 한쪽 끝에는 핸들이 달려 있어서 그것을 돌리면 얘를 돌리면 원통은 고정된 강철핀 앞에서 회전하면서 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지금 말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안 와요.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은 자 요런 거 있지. 우리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있잖아. 요리할 때 쓰는 거. 걔를 여기다가 씌우는 거야.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봐봐. 아까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지, 그지? 홈이 파여져 있으니까 이 홈에 따라서 여기서 얘도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팍팍 찍는 거야. 홈을 따라가면서. 부드럽고 탄성이 없는 금속인 주석으로 만든 얇은 박을 원통 위에 감아주고 수화장치의 강철핀의 끝을 주석박에 닿게 조성해준 상태에서 수화장치에 관해 말을 하면 여기다가 말을 하면서 얘를 전달하면은 야 뭐 안녕 하면 얘가 움직인다는 소리죠. 수화장치의 강철핀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원통의 V자 홈을 따라서 주석박의 표면에 깊이가 변하는 홈을 만들고 일대 말소리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태의 홈이 여기에 생긴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재생장치 봐봐. 소리를 재현하는 재생장치는 원뿔 형태의 금속 나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기장치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기계장치야. 이 펼쳐진 종이막의 중심에는 가벼운 용수철의 한쪽 끝이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고 용수철의 반대쪽 끝에는 끝이 뭉툭한 강철핀이 달려있죠. 만약 강철핀이 진동하면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막으로 전달되어 종이막이 진동하게 돼요. 이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얘는. 그죠?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진동막이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 원통에 기록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핀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돌면 신호가 있는 부분이 있고 돌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는 아주 미세한 소리나 진동이 나오겠지만 이게 나팔관을 통해서 그 진동이 확장되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 장치입니다. 자, 만약 강철핀이 진동하면, 세 번째 줄, 그 진동이 용수철을 통해 종이막으로 전달되어 종이막이 진동하고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원통을 되돌려서 녹음하기 전에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고 재생장치의 강철핀의 끝이 주석박에 만들어진 홈의 첫 부분에 들어가게 한 후 핸들을 돌리면 강철핀이 새겨진 홈을 따라 움직이면서 진동을 용수철을 통해 종이막으로 전달해. 그러면 소리가 원뿔형 나판으로 나오는데 얘를 빨리 돌리면 고음, 천천히 돌리면 저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뒷부분은 됐어요. 자, 그럼 내려가 볼게. 지금 이거하고 비교 대조만 할 수 있으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처음 들어갈 때 뭐가 있었냐면 처음 들어갈 때 축음기는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계적 원리고 전신기 구조를 응용했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 나왔잖아. 근데 지금 얘는 소리 자동 기록기야. 얘는 소리를 기록하는데 귓바퀴에서 고막을 거쳐 달팽이 강까지 전달되는 인간의 귀를, 이게 인간의 귀를 흉내낸 거래. 자, 소리를 모으는 통 C. 자, 여기로 소리가 들어가겠네. 끝에는 얘도 이렇게 뭐가 있어? 박막. 얇을 박자의 막막자. 얇은 막이 있으니까 이 소리가 진동하냐?
그럼 진동이 전달되면 이 방막도 진동에 따라 흔들리겠지? 그죠? 그리고 방막의 중심에 얘도 역시 여기 연필이 있는 거야. 철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철필의 끝은 원통 A의 둥근면, 여기 원통이 또 있지? 여기에 둥근면에 이렇게 닿아 있는데 이 원통면에는 여기다가 뭘 씌웠냐면 얘 종이를 씌웠는데 이런 종이에다가 그을음을 입혀놓은 거야. 그을음. 먹종이 같이. 그지? 그럼 여기서 철필이 닿는 부분에서는 지워지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요런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록을 하되 이 기록을 시각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안 돼? 재생이 안 되는 거네. 이런 소리의 흐름에 따라 파장이나 파동에 따라 소리를 시각화한 것 뿐인 거고, 얘는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애는 아니다. 그죠? 그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추궁기는 저장과 재생이고, 얘는 소리 자동 기록기는 기록해서 시각화만 할 뿐. 그래서 귀에서 어떤 파동이나 파장의 소리가 들어오는가, 그것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해봤어요. 그래서 4개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 흐름하고 정리만 보시면 되고, 특히 보기 있잖아, 보기.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보기는 거의 싱크로율 80 이상 가깝게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기에서 어떻게 답이 도출되는지만 찾아내시면 돼.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 아까 초임계 유체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초임계 유체하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내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난이도나 아니면 보강 설명 때문에 문제로 만들긴 쉽지는 않은 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지문들 위주로 다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5분 정도 쉬었다가 과제 점검하면서 상담 좀 진행할게요. 테스트는 선생님 바로 올릴게요.